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상머신 준비해 주시고 분석 대상 핸즈온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HWP 악성 문서 파일은 최근에 발견된 악성 문서 파일의 유형과 매우 유사하고요. 그리고 설명드릴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어서 이 문서 하나만 가지고도 쉘코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포스트 스크립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악성 문서 징후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교육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HWP 스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세 번째 악성 문서 파일을 로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로딩이 다 되셨으면 이제 세 번째 악성 문서 파일에 대한 트리아지를 해볼 건데요. 정확히는 이상 징후를 찾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찾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선 교육에서 악성 HWP 문서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이상 징후에 대해서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악성 문서의 경우에는 빈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안쪽에 확장자가 EPS인 파일이 존재합니다. EPS인 파일이 존재하면 일단 일반적이지 않은 HWP 문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EPS 파일은 대개는 벡터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데 사용하는 소스코드 파일입니다. 그래서 EPS 파일의 예제를 여러분들이 어제 설명 들으시면서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로 좌표값이나 속성값, 도형이나 이미지의 속성값이나 좌표값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데이터가 연속으로 나열된다던가 엔트로피 값이 높은 데이터가 연속으로 나열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EPS 파일에서는 이런 패턴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악성 문서 샘플에 내장되어 있는 EPS 파일은 다분히 이상 징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파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악성 문서 파일 안쪽에 있는 데이터 스트림은 glib 알고리즘으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압축을 푼 결과값을 보시려면 HWP 스캔 도구에서 헥스 디컴프레스라는 탭을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헥스 디컴프레스 탭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엔트로피 값이 높은 데이터가 나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건 악성 코드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아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데이터는 뭐냐 하면요. 포스트 스크립트입니다. 정확히는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이제 문법입니다. 이 포스트 스크립트 문법은 고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문법인데요. 실제 지금은 이제 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맨 밑에 보면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의 문법으로 보이는 몇 가지 구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한 분들은 이미 분석에 익숙한 분들은 지금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데이터는 인코딩 돼 있거나 암호화돼 있구나라고 본능적으로 이제 느끼시게 되죠. 포스트 스크립트에 대한 문법을 간략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예제를 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스택과 유사한 운용 방식을 가진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스택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그 데이터를 빼는데 푸시하고 팝 같은 명령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푸시랑 팝이랑 비슷한 느낌의 명령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교재를 잠깐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이 포스트 스크립트를 깊게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한 예제 하나만 실습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커맨드 창을 띄우시고요. 고스트 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바탕화면에 맨 밑에 트레이 아이콘을 보면 이런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런 오른쪽 밑에죠.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고스트 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 GS라고 나오죠? GS. 네, GS라고 나오는 글자 상태인데 이게 지금 스택에다가 오퍼레이션을 주기 위한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3을 스택에다가 푸시할 거야 그러면 3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럼 현재 스택에 쌓여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이 프롬프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명령을 주게 되면 현재 스택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데이터를 푸시를 하려면 사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개수가 지금 2개가 쌓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스택의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이렇게 스택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덧셈을 하거나 이제 뺄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add 명령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add. 지금 우리 교재 예제를 보면요.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3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스택에는 1하고 3이 들어가 있을 거야. 밑에 1이 있고 위에 3이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add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누르게 되면 밑에 쌓여 있는 2개의 데이터를 더한 값이 최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좀 제가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역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자, 내용을 보시면 1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1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3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럼 3이 쌓이겠죠. 그리고 이제 add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이 add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스택에 쌓여있는 2개의 데이터예요. 스택의 꼭대기로부터 2개예요. 이 스택의 꼭대기 하나, 그리고 스택의 꼭대기에서 그 밑에 2번째 거. 이 2개의 데이터를 더한 후에 더하면 4가 되겠죠. 4가 되겠고 그 위에 더한 값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 값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택의 꼭대기에 남은 값은 4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예제에서는 지금 2, 1, 4, 3이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2, 1, 4, 3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dd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재 예제랑은 다르잖아요. add 명령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add라고 하면 현재 스택의 꼭대기로부터 2개죠. 맨 위부터 2개를 더해서 그 더한 값을 스택의 꼭대기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는 데 사용된 p 연산자는 없어지는 거죠. 즉 얘네들은 없어지는 거고 3이 척하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dd라고 입력하게 되면 3, 4, 3이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한번 ad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시죠.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3, 4, 3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add라는 명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add. 그럼 이제 현재 스택에 3, 4, 3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택의 꼭대기에 있는 3값과 4값 2개를 더하겠죠? 이 더하면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7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없어지고 위에 7이 척하고 쌓이게 됩니다. 맨 위에. 그럼 결국에는 7하고 3만 남게 되는 구조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add.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스택의 데이터가 쌓이죠. 요게 고스트 스크립트라는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포스트 스크립트 문법을 테스트해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고스트 스크립트는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스탠드얼론 인터프리터도 있지만 HWP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이죠.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의 플러그인 형태로 이 고스트 스크립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 문서 안에 포스트 스크립트 문법이 들어있으면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은 그 포스트 스크립트 플러그인 가지고 인터프리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실행시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악성 문서 EPS가 어쨌든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익스포트를 해볼 겁니다. 헥사 디컴프레스 부분을 클릭하시고 우클릭. 여기선 또 우클릭이 안 되네요. 여기서 우클릭. 세이브 헥스 디컴프레스. 이 데이터가 지금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스크립트 데이터를 편하신 데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랩에다가 하지요. 교재에서는 어디다가 뺐는지 모르겠네요. 똑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제 편한 대로 하다가 이제 명령어가 또 나중에 여러분들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로 정보 때문에요. 교재에서는 네, 핸즈온 3 폴더에다가 그대로 이제 아웃풋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핸즈온 3 폴더 밑에 그대로 아웃풋 합니다. bin 8의 eps decom.bin 이라는 파일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냥 노트패드 가지고 여셔도 됩니다. 타입 명령어 쓰셔도 되고, 에디트 플러스로 여셔도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봤던 포스트 스크립트 문법입니다. 이 포스트 스크립트 문법을 공부를 다 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인텔 아키텍처의 명령어 200개를 다 공부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20, 30개 안쪽의 문법만 공부하셔도 충분하고요. 하루 안쪽으로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A부터 Z까지 공부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죠.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법을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그 문법들의 집합을 한눈에 보고 그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이다를 이용을 해서 그 디컴파일된 어셈블리어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 문장, 명령어 단위로 보는 건 사실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의미를. 대개는 여러 개의 코드의 집합 하나의 컨텍스트를 두고 문장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입문하는 단계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슬래시라고 되어 있는 이 문법은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을 합니다. AR이라고 부르는 변수가 선언이 된 거예요. 예, 문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래시 리미트 했잖아요. 그러면 슬래시 리미트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슬래시 렌이라고 하면 슬래시 렌 변수가 선언이 되는 거고, 그 뒤쪽에 중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소괄호 열고 닫고는 그 변수의 값을 지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변수의 선언이 종료가 됐다는 걸 얘기를 하려면 definition이라고 정의를 문법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AR 변수의 종료는요, 이 definition 문법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definition 문법, 그리고 이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미트 변수 선언한 거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len 변수 선언하는 거 여기서 끝나고, 변수 선언하는 거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하나하나 다 분석할 필요 없고,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추출하신 포스트 스크립트에서의 포인트는 일단 엔트로피 값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길다. 그럼 그냥 우선적으로 추출하셔야 될 데이터입니다. 그건 쉘코드이거나 아니면 인코딩된 추가 포스트 스크립트 본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한 30개 정도 이상을 문서를 최근에 분석해 봤는데 두 가지였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의 긴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는 쉘코드이거나 쉘코드의 헥사값이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인코딩이 된 혹은 암호화가 된 포스트 스크립트의 본문, 숨겨진 본문, 이렇게 두 가지 경우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 AR이라는 변수 안에 어쨌든 헥사 인코딩이 된 뭔진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쭉 문법이 나와서 이제 지금 포문이 시작이 됩니다. 포문. 이 포문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문법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R 변수를 가지고 루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루핑을 하는데 한 바이트씩 포인터를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서 루핑을 돌면서 계속해서 이 명령어들이 반복 실행이 되는 겁니다. 유지는 이 AR이라는 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인코딩 혹은 암호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디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뱅글뱅글 루프가 돌면서 루프가 발생되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이 하나하나씩 디코딩이 되는 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안쪽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설명드리면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이 포스트 스크립트에 대한 그림 이제 가시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표로 만드는데 꽤 걸렸습니다. 처음에 루프를 진입하게 되면 포문에 진입할 때 스택의 상황은 0하고 AR 값 두 개만 있습니다.
0하고 AR 딱 두 개 값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앞에 문법들을 실행을 해보면요. 실제. 얘네들을 실행을 해보면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앞에 거 다 데피니션 끝나고 스택에다가 AR하고 0 값을 삽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 상황이고 루프를 진입을 합니다. 2라는 값이 들어오게 돼요. 여기 포문 안쪽 보면은 2 보이시죠? 2? 요거 2. 그쵸? 2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2라는 값이 스택에 쌓입니다. 카피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죠. 포문 밑에서. 그래서 카피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카피는 현재 스택에 쌓여 있는 밑에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이제 복사를 합니다. 정확히는 카피 명령의 정확한 의미는요. 카피를 딱 실행하게 되면 현재 스택의 꼭대기에 있는 값을 복사할 데이터의 개수를 참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카피 명령을 실행을 하면 카피 명령의 입장에서는 스택의 꼭대기에 있는 이 데이터 있죠. 2를 딱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지금 스택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복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게 돼요. 즉 카피 명령어의 파라미터로서 2라는 값이 사용이 되고 그럼 이제 카피 명령어는 2를 소진합니다. 그래서 2라는 값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카피는 이제 두 개를 복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0하고 AR 두 개잖아요. 이거를 위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쭉 이제 명령 하나하나 다 실행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이게 팁이에요. 팁 빨리 푸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 루프를 보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 루프 안에 XY 연산 같은 것들이 있는가요? XY 연산은 되게 암호화하거나 복호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 연산인데요. 그 XY 연산이 존재한다면 일단은 복호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호를 하는 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XY 연산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 XY 연산을 하려면 키값이 필요해요. 근데 그 키값은 XY 연산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스택에 존재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4가 XY 연산에 사용되는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204라는 값이 일단은 키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Y 연산 딱 수행하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에코 3이라는 값이 이 F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얘를 이걸로 XY 연산한 결과가 이제 이겁니다.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에코 3하고 그리고 XO와 CC 한 다음에 EF가 나오죠. 지금 보시다시피 EF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XY 연산이 된, 즉 복호가 된 거예요. 한 바이트가. 그런 다음에 이 값이 AR 변수 값에 오버라이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에코 3 값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맨 앞에 게 바뀐 거예요.